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그냥 고전 텍스트 분석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한국사대학에서 지금 박사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한국에 들어가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을 했고요. 그 이후에부터 지금 제가 전문의 대학원에 들어와서 데이터 사이언스와 한의학을 분석하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발표를 들어오셨을 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과연 한의학이랑 텍스트 데이터, 그리고 텍스트의 분석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의학에는 어떤 텍스트 데이터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한의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과연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의학 데이터라고 하시면 어떤 데이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당연히 여러분들 사실은 딱 한의학 텍스트 데이터 하면은 아무래도 드라마의 영향이 커서 그런지 이 허주연을 먼저 떠오르시고 한의학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텍스트라고 하면 동의보감 떠오르실 것 같아요. 사실은 한의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생성되고 활발하게 이용되는 데이터는 현대에 와서 생산된 데이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가시게 되면은 이제 한의사들이 여러분들 진료하면서 기록들을 컴퓨터로 기록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코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 데이터들을 이제 전자된 의무 기록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사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의학의 그런 현대적인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그 현대적인 연구 리터처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사실 한의학의 텍스트 분석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텍스트 데이터가 현대에 만들어진 거 말고도 사실 고전에 만들어진 텍스트 데이터들도 있겠죠. 적게는 몇백 년 전, 많게는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이렇게 대나무들을 엮어서 책을 만들었고요.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는 책들을 엮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책이라는 형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의학이 이런 레퍼런스들을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은 굵은 글씨가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내용이고 작은 글씨가 또 있고 두 줄짜리로 이제 큰 글씨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물들이 이 큰 레퍼런스에 대한 의견들이 조그맣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에다가 댓글 다는 것처럼 같이. 그래서 이런 댓글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나 그렇게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이 사람이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다.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나는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의견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서 사실 한의학들이 발전해 왔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 중에 사실은 현대에 들어서 지금 현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참고하는 그런 텍스트들은 이렇게 전자된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아니면 분석하기 쉽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의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15년도에 투유라는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받게 된 공로는요. 말라리아라는 질환이 있는데 이게 1년에 적게는 이제 수십만 명, 많게는 수백만 명이 이 질환으로 전 세계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이제 개발한 공로로 투유라는 중국의 과학자가 상을 받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한의학에서 연관이 있냐?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기업을 했냐면 1970년대 이제 중의학에서 이제 말라리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그런 약물들을 싹 조사를 해가지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분이 효과가 있는지. 그 중에 효 중에 하나가 개똥쑥이라는 식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엑스트랙트를 그러니까 추출물을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효과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날 때는 또 잘 나고 안 날 때는 안 나고 이게 효과가 너무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연구가 지체가 되고 있었는데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게 약 1600년 전에 쓰여진 주후 비급방이라는 책이고요. 일종의 응급의학 서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던 거예요. 만약에 그 말라리아 같은 그런 증상이 나면은
개통쑥을 찬물에다가 실온에 있는 물에다가 그거를 한 줌을 짜가지고 즙을 달여서 짜가지고 먹어라 라고 이제 이런 내용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식물의 추출물을 얻을 때는 보통 고온의 물이나 아니면 고온의 어떤 에탄올이나 고온에서 추출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고온이 아니고 그냥 실온의 물로 추출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여기에 힌트를 얻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 아르테미신이라는 물질을 이제 안정적으로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 약물이 실제로 말라리아에 효과가 있다는 걸 밝혀내고 이 공로로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옛날 고전 문헌들이 과거뿐만이 아니고 현대의학이나 약학에도 이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지식의 보물창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 데이터들을 실제로 사람이 하나하나씩 분석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 텍스트 마이닝을 좀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이런 텍스트 마이닝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어떤 이런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어떤 매트릭스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분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분석들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몇 가지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토커나이제이션이죠.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런데 상대적으로 쉽죠. 네, 어떤 텍스트에서 이 텍스트들에 들어있는 의미 단위를 또박또박 내는 게 텍스트 토커나이제이션이거든요. 영어는 보통 이제 단어 이렇게 띄어쓰기로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이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제 한국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는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가방도 있고 애도 있고 가방은 이렇게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법적 요소들을 분리해주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뭐 중국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어디가 한 단어고 어디가 한 단어 이런 것들을 분리해내는 게 결국에는 중국어 토커나이제이션이 중요한 작업이죠. 일단 중국어 토커나이제이션들은 근데 또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필요한 것은 이제 이 어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단어가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어떤 오르가나이제이션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것들이 어떤 장소에 해당이 되고 날짜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의학 분야에 그런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의학적 텍스트가 있었을 때 뭐 이게 유전자 이름이다, 이게 약물 이름이다, 아니면 이게 어떤 질병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 라벨링을 해주는 그런 모델들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어 오케이, 의학 오케이. 그러면은 한의학에 바로 적용하면 되겠네. 나 이제 사이버 시대의 판사가 선생이 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아주 기쁜 상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실제로 해보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왜 잘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토커나이저들은 현대의 그런 텍스트들로 학습되어 있죠. 근데 우리 당장 우리 조선시대의 그런 한글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읽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해석 못해요. 토커나이저가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현대 중국어를 학습 때 토커나이저가 과연 뭐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쓰여진 그런 한자로 쓰여져 있다는 점도 있을 뿐인데 심지어 현대 우리가 흔히 중국이라고 하는데 간자체를 쓰잖아요. 심지어 옛날에 쓴 거는 번자체인데 그런 게 또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한의학 용어를 그러면은 우리가 네임드 엔티티 레코그니션을 해줘야 되는 모델이 필요한데 그게 중국의 연구자들이 개발을 많이 해놓긴 했어요. 해놓긴 했는데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개발했는데 모델을 공개해요. 중국 연구자들이 그게 뭐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인데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모델 데이터들을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개발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토크나이제이션도 안 되고 네임 엔티티 레코그니션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이슈는 이런 옛날 텍스트들이 약간 잘못스럽게 적혀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어요. 그럼 환자들이 와가지고 저는 어깨 통증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쁘게 말해주지가 않잖아요. 나 어깨가 뒤숭숭하게 아파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 그 시기야 하는 게 뭐 이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제 딱 들으면은 이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단어를 뜻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실은 컴퓨터한테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사실은 필수적으로는 되게
다른 문제는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옛날에 쓰여진 우리가 책들을 보더라도 단순히 똑같이 열이 난다라는 증상이 있는데 조금씩 물론 차이점이 조금씩은 있겠죠. 그런데 뭐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열이 난다, 열이 있다, 열이 안 없어진다, 열이 조금 난다, 미열이 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들을 조금씩 다르게 해주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런 단어들이 서로 어떤 것들이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돈이 있으면 다 됩니다. 돈이 있으면은 전문가 불러다가 자 여러분들 여기가 이게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랑 비슷한 거고요. 이게 어떻게 끊어지는 의미 단위로 끊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돈 드릴 테니까 분류해 주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NLP 모델들을 학습시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라벨링된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매집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그런 모델 학습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게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작업들을 해주려고 하면은 그 한의학 고전 텍스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데이터를 봐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 뿐더러 숫자가 그 사람들한테 많은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없죠. 돈도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은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저는 뭐 포기를 할 수도 있지만 포기를 하지 않고 몇 가지 조금 돌아가는 방법들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는 제가 실제로 2018년, 2019년도부터 제가 진행했던 연구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표의 문자잖아요. 표의 문자가 아니라 한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한자 생각나를 토큰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가 있습니다. 하나를 우리가 일종의 딕셔너리로 만들어 놓고 분석을 시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처음에 시도를 해봤던 책은 황제내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2200년 전에 이제 쓰여진 한의학의 가장 도전적인 형태로 이제 선포되어진 책입니다. 이 책의 이제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은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서적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흩어져 있었는데 책에서 그 당시에 그 한의학적인 의견들을 싹 정리를 해서 이론들을 정리를 한 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이 책은 이제 한 162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한 것은 162개의 챕터들 중에 어떤 것들이 비슷한 챕터들이고 여기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어떤 단어들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 된 상태니까 결국에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로우에 나와 있는 게 챕터들이고요. 컬럼에 나와 있는 게 단어들이. 그래서 어떤 챕터에 어떤 단어가 얼마나 빈도로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로우는 이제 각각의 편이 어떤 단어들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벡터가 될 것이고요. 컬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한자가 어떤 챕터에 자주 나오게 되는지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벡터를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면은 어떤 단어가 서로 같은 챕터에서 등장하는 경향이 있고 어떤 챕터하고 어떤 챕터가 서로 어떤 단어들을 공유하는지 이런 관계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는 결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추나 추동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 각각의 한자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거는 이 한자 이 한자가 같은 챕터에서 등장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 벡터가 유사하다라는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 내용이 보면은 이제 어떤 챕터들에서는 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여름에는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겨울에는 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고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을 잘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둔 챕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이 발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방금은 한자 단위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우리가 단어 단위로 해보자. 왜냐하면 한자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한자들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한자가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다 잘라서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단어 단위로 한번 봐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하려면은 일단은 인간이 우리가 노동력에 들여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되는 책이겠죠. 분량이 너무 많으면 너무 힘들 테니까. 선택한 책이 상한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상한론이라는 책이 여러분 삼국지 시대에 지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삼국지 게임을 하면은 이
보물로 상을론이라는 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어떻게 저술되었는지가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당시에 엄청 큰 전염병이 돌았대요. 그래서 장중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일가 친척들 중에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이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이 장중영에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염병 연구를 막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 이 책이 지금 현대에 와서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에 저술된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증상의 환자가 왔다 그러면 이 환자에게 어떤 약을 써라. 이 약을 썼는데 안 낫는다? 이런 부작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 약을 써라. 이 약을 쓰면 이 환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다면 그때 이 약을 써라.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염병 치료를 위한 책이었지만 이게 전염병 말고 다른 질환을 사용했을 때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도 인기가 좋지만 중국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제 의사들이 한약을 쓰거든요. 일본에서도 거의 신격화되고 있다고 해도 이제 무리가 아닐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명성이 있는 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량도 짧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책이 이런 식으로 어떤 증상들이 약간 자연어스럽게 써 있는 것들이 문제여서 어떤 이제 단어들이 서로 비슷한 것인지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딕셔너리를 만드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달려서 딕셔너리를 만들고 이런 증상들은 또 어떤 대표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텍스트가 들어올 때 이 텍스트에서 이런 단어들은 대표적인 이런 기본형으로 바꿔주는 작업들을 이제 연구자들이 직접 수행을 한 거죠. 사실은 이 작업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체 연구를 100이라고 하면은 이 작업에만 한 80 정도가 됩니다. 그게 분석하는 거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이런 식으로 사람이 한 땀 한 땀 들여가지고 작업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노동 집약적인 작업이라는 게 이 연구들을 전체시키기에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어떤 정보들을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했죠.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어떤 증상을 나타내죠. 주황색으로 나타낸 게 어떤 한약재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보셨던 이런 매트릭스를 차원 축소를 해봤을 때 이제 어떤 증상과 어떤 약물이 가까이에 있다 그러면은 이 약물과 이 증상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연구가 한 2019년, 20년, 21년도까지 제가 직접 한 연구들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제가 챗GPT를 쓰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NLP 연구가 여기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제목의 논문도 나왔어요. 서브라이제이션 어떤 텍스트를 요약하는 연구는 죽었대요. 이제 사람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여태까지 우리가 인간이 해왔던 모든 것들도 다 대부분은 이제 다 필요가 없고 모든 것들을 다 GPT가 잘하고 인간이 더 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의 결론이 나올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결과죠. 그러면은 저 같은 입장에서 아까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노동 집약적으로 해야 됐던 것들. 과연 그러면 GPT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들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게 일단 처음 테스트해봤던 게 한의학 국시를 과연 GPT-4가 풀 수 있을 것인가? 평균 60점 넘으면 합격이거든요. 60점 넘겠습니다. 한의학 국시를 넘겼다라는 말은 아니다 이거 국시 진짜 문제는 아니고 제가 가짜로 임의로 많이 비슷하게 만든 문제거든요. 어떤 환자의 증상들이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고 그럼 이걸 통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이 진단에 맞는 어떤 처방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 어떤 증상이 어떤 진단과 연관이 있고 이 진단이 어떤 처방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그 각각들을 요소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고 요소들 간의 그 관계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해놓고 봤더니 이게 실제로 그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건 한약적으로 어떤 진단에 해당이 되고요. 이 진단을 사용하는 약물은 이것입니다. 근데 헷갈리는 게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은 몇 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답을 맞았어요.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거 사전 만드는 거. 퀴즈도 이렇게 주고 여기서 어떤 증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증상들 중에 비슷한 것들을 보고 비슷한 것들의 그 목록을 좀 나열을 해줘 라고 했어요. 어때요?
인간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거의, 물론 아직 100%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거의 꽤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그런 정말 인간의 많은 노동력과 많은 비용을 들여야만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런 작업들이 이렇게 GPT-4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모델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사실 최근에 가장 큰 중요한 발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거대한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명체가 발전해온 과정들을 보면 생명체가 점진적으로 이제 유전자들의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하면서 발전을 해오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의학의 그런 이론이나 어떤 처방들의 발전들도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오지 않았을까? 마치 진화의 과정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대량의 테스트들, 몇천 년의 데이터들을 인간이 기존에는 한 땀 한 땀 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이렇게 자동화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정보들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고전 텍스트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레퍼런스들을 잘 밝혀주고 있어요. 이게 독립보감의 제가 일부분을 가져온 거죠. 독립보감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는 내가 여기서 가져왔다. 이런 정보는 맥결이라는 책에서 가져왔다. 이런 정보는 정전이라는 책에서 가져왔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 옛날에 사람들이 책을 쓸 때 레퍼런스들을 들면서 여기에 따르면은 내용이 이렇다. 누구누구 의견에 따르면 이렇다.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들을 바꾸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그러면은 이 책, 어떤 책에서 어떤 책들을 많이 레퍼런스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먼저 추출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지식이 흐르는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그런 구조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트워크들을 구축할 수 있는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은 현대의 그런 학자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네트워크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과학들과 융합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허브 구조를 분석하는 그런 이론 내용들의 일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의학적인 네트워크, 예를 들어 어떤 책이 어떤 책을 참고했네, 어떤 책이 어떤 책을 참고했네, 이런 정보들을 쭉 이렇게 해놓고 봐서 여기서 어떤 것들이 허브에 해당하고 어떤 것들이 정보를 흐르게 하는데 핵심 경로로 작용했는지, 그리고 여기는 크게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대량의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이제 한의학의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 노동지향적인 방법들로 그런데 앞으로는 라지 랭귀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런 다양한 텍스트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정보들의 발견이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대해적 시대까지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런 정보 숨겨져 있는 보물창고들이 막 앞으로 잘 열리면서 앞으로 이런 숨겨져 있는 한의학 지식들이 새로 쓰임새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미래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 우선 저희 연구실 선생님들의 사진이고 여기는 저희 신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지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지금 내년에 이직할 곳을 물어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추천해주고 싶은 자리 여러 가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다 이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